제발요. 아이는 죄가 없어요. 역적의 씨앗이다. 당장 멈춰라. 사람이 한순간에 죄인의 피가 되는 세상에서 4살짜리 아이는 살아남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궁궐 담장 밖에서 푹소리가 울리던 밤, 어린아이 손바닥에 묻은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세상이 뒤집힙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는 울음이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데도 누군가는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고 숨을 고릅니다. 바깥에서는 군졸의 발굽 소리가 돌바닥을 때리고 안쪽에서는 비단 이불이 급하게 걷히며 상자가 닫히는 소리가 납니다. 아이는 그 밤을 지나 다시는 공주처럼 불리지 못하게 됩니다. 도성은 늘 소문이 먼저 달립니다. 연산군이 끌려나가고 장녹수가 끊겼다는 말이 퍼질 때 사람들의 혀는 가장 약한 쪽을 찾습니다. 그 약한 쪽이 바로 아이였습니다. 부모가 죽고 폐위된 뒤 연산군과 장녹수의 유일한 딸이라고 불리던 그 아이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연산군 일기와 중종실록, 국조 올해의 경국대전, 그리고 연산군 반정 관련 연구소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확한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506년 가을 한양 창덕궁 안쪽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서둘렀습니다. 왕의 이름이 바뀌는 날은 종이 한 장이 바뀌는 날이 아니라 사람의 운명이 갈라지는 날이었습니다. 연산군이 폐위되고 새 임금이 세워졌다는 소식이 궁 안으로 스며들자 연산의 사람이라는 낙인이 먼저 찍혔습니다. 장녹수의 거처로 전해지던 곳에는 발이 닳도록 드나들던 이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남은 건 찢긴 빛 한 조각과 급히 끊어진 향 냄새뿐이었습니다. 그 틈에 작고 가벼운 존재 하나가 있었습니다. 4살 남짓한 아이였습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연산군의 끝과 관련한 정리 과정이 담담하게 이어집니다. 중종실록은 반정 이후의 처분을 국법이라는 말로 단단히 묶어 기록합니다. 장녹수는 그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지고 연산군은 강화 쪽으로 쫓겨나 숨을 거두었다고 적힙니다. 이 말들이 아이에게는 부모의 부재로 내려앉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정치의 결말이지만 아이에게는 매일 밤 문이 열리지 않는 빈자리입니다. 손바닥만 한 저고리 고름을 메어주던 손이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아이에게 남은 것은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왕의 딸이라는 말은 보호가 아니라 표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없애야 끝나는 증거였고 누군가에게는 살려두면 언젠가 문제를 부를 불씨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서 있던 궁녀의 손끝이 떨리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가씨, 소리 내면 안 됩니다. 다정한 말투로 들리지만 그 말은 목숨을 건 부탁이었습니다. 그날 궁궐의 공기는 묘하게 두 겹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새 임금을 맞이하는 의식이 움직였고 안쪽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정리와 은폐가 움직였습니다. 창호 밖으로는 회랑을 달리는 발소리가 끊기지 않았고 마루 끝에서는 칼집이 바닥을 스치는 사각거림이 스쳤습니다. 방 안에서는 물그릇이 넘어져 젖은 장판에서 냉기가 올라왔고 누군가 급히 꺾은 촛불 심지가 타닥거렸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단정히 따여 있었지만 닦는 손은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아이의 볼에 묻은 분가루를 닦아내는 손길은 급했고 그 급함은 애정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중종실록에는 반정 공신들이 밤새 움직였다는 듯한 정황과 연산군 주변 인물들의 체포와 국문이 빠르게 이어집니다. 의금부와 형조, 사헌부 같은 관청의 이름이 반복될수록 한 사람의 삶은 하나의 사건으로 환원됩니다. 장녹수의 이름이 거론되는 대목도 한 여자의 생활을 말하지 않고 폐주를 그르친 자라는 틀로만 남겨둡니다. 그 틀 속에서 아이는 더 작아집니다. 아이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피가 죄처럼 취급되는 사회였습니다. 궁궐 밖은 더 차가웠습니다. 연산군의 흔적을 지우는 일은 단지 사람을 처벌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기, 얼굴을 기억하지 않기, 관계를 끊기. 그 규칙이 도성 구석구석을 돌 때
아이는 어디에 속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들키느냐로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이는 문 밖으로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눈빛이 길어지고 길어진 눈빛은 의심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도성 밖으로 나가는 수레는 늘 흔들립니다. 바퀴가 돌을 밟을 때마다 아이의 작은 몸도 함께 튀고 품속에서는 얇은 소못이 바스락거립니다. 아이가 잠깐 고개를 들면 기와 지붕과 큰 문이 멀어지고 대신 흙담과 초가가 가까워집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사람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너는 누구다라고 가르치는 순간 그 말이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의 시대를 두고 후대는 폭정의 이름을 먼저 떠올리지만 궁 안에서 아이가 보았던 것은 폭정이라는 말보다 더 작은 장면들이었을 것입니다. 밤마다 늦게까지 꺼지지 않는 등잔불, 어전 쪽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문턱에서 숨을 고르는 소리, 비단 옷자락을 밟고 미끄러지는 발걸음. 장녹수의 방에서는 향이 늘 진했고 그 향은 아이의 머리칼에도 얼마 붙었습니다. 그 향이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 아이는 무언가 끝났다는 것을 먼저 냄새로 배웁니다. 반정 직후 궁 안에서는 종이들이 움직였습니다. 어떤 문서는 묶여 관청으로 옮겨지고 어떤 문서는 불소 시계처럼 찍혀 아궁이에 들어갑니다. 사관이 적는 글은 남지만 누군가 급히 찢어버린 종이는 제가 됩니다. 아이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던 궁녀는 제가 되는 종이를 보며 잠깐 눈을 감습니다. 그 눈 감음은 공포였고 동시에 결심이었습니다. 살리려면 흔적을 줄여야 한다는 결심입니다. 조선에서 폐위된 임금의 혈맥은 단지 가족이 아니라 명분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권이 흔들리면 누군가는 옛 왕의 이름을 빌려 사람을 모으려 합니다. 그래서 반정 세력은 살아있는 피를 두려워합니다. 아이를 죽이는 것이 쉬운 길처럼 보이지만 그 쉬움은 또 다른 원한을 낳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한 길, 죽이지 않고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길이 선택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의 첫걸음이 바로 궁 밖으로의 사라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연산군과 장녹수의 딸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기적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긴 감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죽음은 빠르지만 생존은 오래 걸립니다. 그 오래 걸리는 시간을 아이는 이제부터 혼자 지나야 합니다. 1506년 겨울 한양 도성 안쪽의 좁은 골목에서 작은 발자국 하나가 눈 위에 찍혔습니다. 4살 아이는 궁궐에서 내려온 솜니불 대신 얇은 누비 한 겹에 몸을 말고 새벽을 맞습니다. 연산군과 장녹수의 딸이라는 말이 누군가의 입술에 오르는 순간 그 말은 칼이 됩니다. 그 아이는 결국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기와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얼어 칼처럼 매달리고 우물과 두레박은 새벽마다 쇳소리를 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사람은 궁에서 배운 버릇을 버리려 애썼습니다. 허리를 곱게 세우는 습관, 말끝을 정갈하게 맺는 습관, 손을 씻을 때 물을 아끼지 못하는 습관. 그 모든 것이 궁에서 왔다는 흔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씨를 먼저 바꿉니다. 아가씨 대신 얘야. 전하 대신 나리. 그 바꿔치기는 언어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반정 직후의 조선은 정리가 우선인 시간입니다. 연산군의 사람들을 떼어내고 궁이 물건을 재정비하고 죄목을 붙여 처분을 마무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남는 사람들은 살려둬도 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두면 조용한가로 분류됩니다. 아이의 존재는 그 분류표의 가장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직접 죄를 짓지 않았지만 혈통이 죄처럼 취급되는 사회였습니다. 아이를 숨기는 방식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남의 집 아이로 만들기. 한양은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동시에 서로의 뿌리를 캐묻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먼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아이가 앉아있던 방은 낮았습니다. 머리 위로는 석가래가 가까웠고 창호 틈으로는 찬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궁에서는 겨울밤에도 온돌의 열기가 고르게 돌았지만 이 방은 불길이 가늘게만 살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밤마다 발끝을 만지작거리며 잠이 듭니다. 차가운 발이 이불 속에서도 따뜻해지지 않는 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그 질문은 답이 아니라 금기가 됩니다. 어른들은 아이의 눈을 보지 못하고 손만 더 세게 잡아당깁니다. 그냥 자자. 그 말 속에는 말하지 말자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이를 맡은 이는 아이에게 기억을 줄이는 법을 가르칩니다. 궁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기. 궁에서 본 것을 말하지 않기.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눈을 들지 않기. 아이의 어깨는 일찍 움츠러듭니다. 고개를 숙이면 사람들의 얼굴보다 발이 먼저 보입니다. 집신 굽이 달아가는 모습, 행인들의 옷자락에 묻은 눈, 장터의 집 냄새. 아이는 그렇게 아래를 보며 세상을 외웁니다. 그러나 완전히 끊어낼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먹을 것과 옷이 필요했고 그건 결국 누군가의 책임이었습니다. 후대의 해석 가운데에는 반정 세력이 아이를 없애기보다는 눈에 띄지 않게 묶어두기를 택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확실한 기록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선의 정치는 원한과 명분을 동시에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죽이면 원한이 남고 살리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서 가장 쉬운 길은 조용히 사라지게 하는 길입니다. 아이를 살려두되 스스로의 입으로 자신을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길입니다. 몇 해가 지나 아이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할 무렵 도성의 공기도 달라집니다. 반정 공신들의 집안이 커지고 새로 권력을 잡은 이들이 궁의 질서를 다시 짭니다. 그 질서 속에는 연산이라는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리지 않는 암묵의 규칙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도 그 규칙이 적용됩니다. 아이의 출신을 아는 사람은 적어져야 했고 그 적은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아이의 하루는 살림으로 채워집니다.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씨를 지키는 법, 된장국을 끓일 때 소금을 조금씩만 넣는 법, 눈이 오면 마당을 쓸고 마른 장작을 먼저 안으로 들이는 법, 궁에서 배운 법도와 골목에서 배운 살림이 섞여 아이의 몸에 새로운 기억이 붙습니다. 그 기억은 따뜻하지만 동시에 슬픕니다. 따뜻함은 살아있음의 증거이고 슬픔은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골목을 떠나던 날 아이의 손은 작은 보퉁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보퉁이 안에는 금붙이도 문서도 없습니다. 그저 낡은 끈 하나와 향이 거의 빠진 작은 주머니가 전부입니다. 궁에서라면 하찮은 물건이지만 아이에게는 기억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길 위에서는 눈이 뺨에 붙었다가 녹아 물이 되고 그 물이 목깃을 타고 들어와 등을 차갑게 적십니다. 수레꾼이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말이 코를 크게 울리고 아이는 그 울음에 맞춰 숨을 더 얕게 쉽니다. 아이의 생존은 그렇게 호흡의 크기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새로 들어간 집에는 동네 여인들의 눈이 먼저 붙습니다. 김장 독을 옮기다 말고 슬쩍 창호 쪽을 훔쳐보고 빨랫줄을 정리하다 말고 잠깐 멈춰 섭니다. 저 집은 어디서 왔대? 아이가 낮이 익다던데? 말은 짧지만 날카롭습니다. 아이를 맡은 이는 웃으며 고개만 끄덕이고 아이에게는 손짓으로 뒤로 물러서라고 합니다. 그 손짓 하나가 말보다 분명한 교육이 됩니다. 가끔은 관청의 서리가 마을을 훑고 지나갑니다. 세금과 군역을 확인한다는 명목이지만 사람들은 그 눈길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압니다. 서리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종이 냄새와 사람들의 긴장한 침입니다. 그날 밤 아이는 잠이 들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밖에서 개가 한번 크게 짖으면 그 소리가 관청의 발소리처럼 들립니다. 아이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는 순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립니다. 그렇게 아이는 자랍니다. 자란다는 건 언젠가 누군가가 아이를 어른으로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여자가 어른이 되는 순간은 대개 혼인이라는 문 앞에서 시작됩니다. 그 문 앞에서 숨겨진 피는 다시 흔들릴 준비를 합니다. 1510년 봄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고을 장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갓끈을 고쳐 매는 소리가 바람에 섞이고
장군들의 목소리 사이로 말발굽 소리가 간간히 끼어듭니다. 아이의 겨울은 지나갔지만 봄이 온다고 마음까지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붙은 낙인은 계절이 바뀌어도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이는 장터 끝에서 보리쌀을 담은 자루를 바라봅니다. 궁에서는 쌀독이 가득한 것이 당연했지만 이곳에서는 한 대, 두 대가 집안의 숨을 좌우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이들은 늘 계산을 합니다. 오늘은 어디에 서야 덜 눈에 띄는지,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 그 계산은 밥상 위에서도 계속됩니다. 아이 앞에 놓이는 그릇은 작고 밥은 뜸이 덜 들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괜히 크게 울리면 아이는 숨을 죽입니다. 궁의 수라상에서 들리던 숟가락 소리와 지금의 소리는 같은 금속인데도 전혀 다릅니다. 연산군 일기와 중종실록을 따라가면 반정 이후의 조선은 정리의 시간이 길게 이어집니다. 사람을 벼슬에서 끌어내리고 집안을 흩뜨리고 법으로 이름을 묶습니다. 그 정리는 궁궐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방 관아와 골목까지 내려옵니다. 새로 부임한 수령이 호적과 신분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는 날 숨겨진 아이는 가장 먼저 불안해집니다. 관아 뜰에서는 장정들이 줄을 서고 서리들이 종이를 펼쳐 이름을 확인합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릴 때마다 아이의 심장도 함께 바스락거립니다. 호적은 종이지만 종이는 사람을 살리고 죽입니다. 아이의 이름이 어떤 칸에 적히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길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진짜 출신을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는 아이가 되고 먼 친척의 딸이 되고 떠돌다 들어온 아이가 됩니다. 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방패였습니다. 붓끝이 종이를 누를 때마다 아이를 맡은 사람의 손등에는 땀이 맺힙니다. 그 땀은 두려움이자 책임이었습니다. 야사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에는 장녹수의 딸이 어디로 숨겨졌는지에 대한 여러 설이 붙습니다. 궁녀의 품으로 숨어 나갔다는 말, 공신 집안의 바깥채에 묶여 있었다는 말, 멀리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말. 하지만 확실한 사료로 한 줄씩 이어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확실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아이의 행적이 빈틈투성이로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록이 없다는 건 일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기록할 수 없었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아이는 자라며 자기 몸의 다름을 느낍니다. 손끝이 얇고 글씨를 흉내내는 속도가 빠릅니다. 밤이면 종이에 무엇인가를 그리고 싶어 손이 근질거립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종이가 귀합니다. 종이는 곧 세금 문서이고 관아의 확인서이고 집안의 증빙입니다. 아이에게 종이를 쥐어준다는 건 위험을 쥐어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그립니다. 바람이 불면 금세 지워지지만 그 지워짐이 오히려 아이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지워지는 대신 들키지 않는 삶. 그것이 아이의 규칙이 됩니다. 그 무렵 도성에서는 연산에 남은 그림자를 두고 말들이 다시 오갑니다. 너무 과하게 멸문을 하면 민심이 흔들린다는 말과 너무 느슨하면 후환이 남는다는 말. 정치는 늘 두 목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그 균형의 가장 아래에 이름 없는 아이가 매달려 있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직접 듣지 못해도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을에 가장 얌전하던 이가 갑자기 입을 다물고 시비를 즐기던 이가 괜히 예를 갖춥니다. 사람이 예를 갖출수록 속은 더 겁에 질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눈길은 길지 않지만 한번 스치면 오래 남습니다. 저 아이 말씨가. 그 말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기 전에 누군가의 팔이 상대의 소매를 잡아당깁니다. 아이는 그 장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속삭임이라는 것을 아이는 배웁니다. 아이에게는 이상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궁에서 들리던 북소리와 지금 장터에서 들리는 장군의 고함이 비슷하다는 기억입니다. 소리가 비슷하면 몸이 먼저 긴장합니다. 아이의 손이 저절로 치마폭을 움켜쥐고 발끝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 몸의 반응을 아이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합니다. 몸은 설명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무렵 아이를 키우는 집안에서는 여느 집안처럼 여자의 일을 배웁니다. 솜을 타서 실을 만들고 실을 꼬아 배를 짜는 법, 봄비가 내리면 마당에 널어둔 배가 눅눅해지지 않게 뒤집는 법,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는 순간 아이는 나는 이제 궁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손으로 확인합니다.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일을 익힐수록 또 다른 두려움이 자랍니다. 일을 할 줄 안다는 것은 누군가의 집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을 통해 묶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때 아이를 아는 어른들의 눈빛이 더 어두워집니다. 아이는 그 눈빛을 보고도 묻지 않습니다. 묻는 순간 대답이 아니라 침묵이 돌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머리칼이 길어지고 허리춤이 생길 무렵 주변 어른들은 말수를 더 줄입니다. 아이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몸이 자라면서 감시의 이유도 함께 자란다는 것을. 어느 집 잔칫날 술자리가 길어지면 어른들은 아이를 안방으로 돌려보냅니다. 너는 들어가 있어라. 그 말은 보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너를 보이지 않게 하자는 뜻입니다. 아이의 존재는 평온을 깨는 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사치는 해질 무렵의 짧은 걸음입니다. 팥두렁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 흙이 발목에 달라붙고 작은 돌이 집신속을 찌릅니다. 그 불편함이 오히려 현실을 붙잡아줍니다. 궁의 기억이 꿈처럼 떠오를 때마다 발목의 흙이 여기가 내 자리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체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체념도 사람을 살게 합니다. 체념은 욕심을 줄이고 욕심이 줄면 위험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체념이 익숙해질 즈음 도성에서 온 듯한 낯선 사람이 마을을 스칩니다. 그는 오래 머물지 않고 말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를 맡은 사람과 잠깐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입니다. 그 끄덕임 하나가 때가 왔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혼인의 문이 가까워졌다는 신호. 아이의 삶이 다시 한번 옮겨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울타리를 세우는 손이 다가옵니다. 아이에게 남은 선택은 적고 선택이 적을수록 삶은 더 정확하게 방향을 정해집니다. 그 방향이 어디로 가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이의 이름은 여전히 입 밖에 나오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1520년 여름 한양 근교의 한 집 사랑채 앞에서 혼례 준비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비단 대신 삼배가 더 많이 보이고 화려한 악기 대신 마당을 쓸던 빗자루 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잔칫집처럼 떠들 수 없는 혼인. 그 자체가 이 혼인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처녀라 부르며 눈길의 길이를 조금씩 늘립니다. 자라난 몸은 숨기기 어려워지고 숨기기 어려운 몸은 결국 어디엔가 묶여야 합니다. 그 묶임의 이름이 혼인입니다. 혼례를 준비하는 부엌에서는 떡 반죽을 치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리고 김이 오르는 가마솥 위로 집단의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 냄새는 배를 채우는 냄새이면서도 동시에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냄새이기도 합니다. 실록 기록을 따라가면 조선에서 폐위된 임금의 혈족은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완전히 죽여버리면 후환이 남고 풀어놓으면 혹시 모를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자주 선택되는 방법이 혼인입니다. 혼인은 울타리입니다. 한 사람의 몸을 한 집안에 묶어두고 그 집안을 통해 움직임을 알 수 있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칼과 감옥보다 조용하지만 오래갑니다. 그리고 오래간다는 점에서 더 무겁습니다.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장녹수의 딸이 한때 궁 밖에서 여종처럼 살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확실히 단정하긴 어렵지만 반정 이후의 분위기에서 그런 처지가 전혀 낯설지 않았다는 점은 여러 사례로 짐작됩니다. 궁의 빛을 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엌 아궁이를 지키게 되는 일. 조선은 그런 변화를 너무 자주 보여줍니다.
그런 삶을 지나온 사람에게 혼인은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감시일 수 있었습니다. 혼인의 상대가 누구였는지는 전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기록은 인색합니다. 다만 중종대 실록에는 훗날 연산군의 딸로 지칭되는 여인이 특정 남자와 연결되는 정황이 나타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그녀가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국가의 시야 안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실록의 말은 냉정합니다. 눈물도 망설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심함이 오히려 당시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건으로 관리되는 삶. 그 삶이 바로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신부의 방은 조용합니다. 창호지는 바람에 살짝 눌리고 먼지 섞인 달빛이 방바닥을 얇게 덮습니다. 신부는 혼례복을 만지지 못합니다. 만지면 마음이 흔들릴까봐, 흔들리면 소리가 날까봐. 대신 손끝으로 이불에 오를 헤아립니다. 올이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궁에서라면 누군가 지켜줬을 밤을 이제는 스스로 견뎌야 합니다. 혼례날 신부가 마당을 건너는 발걸음은 짧고 조심스럽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예의라서가 아니라 묻는 순간 불길함이 번질까 두려워서입니다. 그래서 집안에는 모른 척이 규칙이 됩니다. 아가씨는 어디서 오셨대? 그런 건 묻지 말게. 대답이 아니라 금지로 질서를 세우는 집. 그 집에서 신부는 가장 조용한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다고 조용함이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묶이는 곳에는 항상 이해관계가 붙습니다. 누군가는 이 혼인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고 누군가는 이 혼인이 마음에 걸립니다. 신부가 한 번이라도 궁의 말씨를 드러내면 시선이 모입니다. 시선이 모이면 소문이 붙습니다. 그 집 며느리 말씨가 좀. 말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순간 집안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청은 이런 침묵을 좋아합니다. 침묵은 관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청은 동시에 침묵 속에서 튀어나오는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돈 문제, 소송, 상속, 신분 다툼. 이 틈들이 생기는 순간 숨겨진 혈맥은 다시 종이 위로 떠오릅니다. 종이에 찍힌 한 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숨겨졌던 삶은 다시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화려한 폭풍이 아니라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관아의 방문에서 시작됩니다. 신부의 얼굴을 가리는 쪽두리와 면사포 같은 장식은 화려함이 아니라 보호의 의미로 더 크게 다가옵니다. 얼굴이 가려지면 시선도 덜 붙습니다. 시선이 덜 붙으면 소문도 덜 붙습니다. 이 집안이 혼인을 조용히 치르는 이유는 체면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혼례를 주선한 중매꾼은 말을 아낍니다. 말을 아끼는 대신 조건을 먼저 읊습니다. 이 집은 조용해야 합니다. 벼슬길은 너무 높지 않아야 합니다. 집안이 너무 빛나면 오히려 눈이 모입니다. 그 조건들은 혼인 상대를 고르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은 국가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고르는 말입니다. 신랑 쪽 집안도 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여인이 가진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니지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때로 돈보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신랑 집안은 그 이야기를 밖으로 흘리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 이야기가 관청에 닿았을 때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 가늠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집안이라면 애초에 혼인을 받지 못합니다. 그 점에서 이 혼인은 선택이라기보다 배치에 가깝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신부는 시댁의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부엌 바닥은 궁이 마루처럼 매끈하지 않고 물이 튀면 흙냄새가 곧장 올라옵니다. 신부는 그 흙냄새를 들이마시며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애씁니다. 흙냄새는 현실이고 표정은 생존입니다. 시어른이 건네는 말은 짧습니다. 괜한 말 하지 말고 살림만 잘하거라. 그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괜한 말 한마디가 집안을 흔들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혼인의 울타리는 그녀를 살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녀를 묶어둡니다. 바깥 출입이 줄고 친정 같은 곳은 더 멀어집니다. 친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멀어지는 것도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친정은 없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친정이 있다는 사실이 평생 마음 어딘가를 비워둡니다. 혼례 뒤 첫 며칠은 더 조심스럽습니다. 며느리는 새벽에 먼저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물동이에 찬 기운이 손목까지 올라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을 때마다 팔이 떨리지만 떨림을 숨기려 이를 악뭅니다. 궁에서는 누군가가 해주던 일을 이제는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어른이 부엌 문턱에 잠깐 서서 며느리를 바라보면 며느리는 모르는 척 고개만 숙입니다. 그 시선은 미움을 담은 시선이 아니라 혹시라도 들키지 말라는 시선입니다. 사람이 살아남는 방식은 때로 애정과 공포가 섞여 있습니다. 며느리가 방에 돌아와 치마끈을 풀 때 숨이 길게 새어 나옵니다. 그 숨은 하루를 버텼다는 숨이면서도 내일도 버텨야 한다는 숨입니다. 그 숨이 쌓이면 사람은 늙습니다. 늙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녀는 아직 젊지만 이미 젊지 않은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1529년 여름 한양 관청의 뜰에서 관리들이 문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넘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먹 냄새가 뜰의 더운 공기와 섞입니다. 그 여인을 둘러싼 침묵은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있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기록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나라였습니다. 중종실록의 한 대목에는 연산군의 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어떤 남자, 어떤 집안, 어떤 다툼과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실록이 여기서 그녀의 이름을 적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먼저 마음을 서늘하게 합니다. 그녀는 끝까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한 관계로만 불립니다. 조선의 기억은 그렇게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평생 한 줄의 낙인으로 묶어두는 방식입니다. 실록은 감정을 쓰지 않지만 그 문장 하나로 여러 현실이 드러납니다. 첫째, 그녀가 살아 있었다는 것. 둘째, 혼인 관계로 어딘가에 묶여 있었다는 것. 셋째, 그 관계가 관청의 관심사가 될 만큼 정상적인 삶으로 흘러가지 못했다는 것. 여기서 정상은 평범함이 아니라 조선의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 규칙에 어긋나는 순간 삶은 관아의 사건이 됩니다. 기록 속 남자의 신분이 서자로 언급되는 정황은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서자는 양반가의 혈통을 가졌지만 정실의 자리가 아닌 존재입니다. 완전히 바닥도 아니고 완전히 중심도 아닌 자리. 조선의 권력이 흔히 선택하는 상대입니다. 너무 크면 위험하고 너무 작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이 필요합니다. 연산군의 딸을 중간의 자리와 묶어두면 세상은 더 조용해집니다. 이는 하나의 해석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선의 신분 구조와 반정 이후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계산입니다. 이 계산이 잔인한 이유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인은 사랑이나 살림을 넘어 정치적 안전장치가 됩니다. 국조 오레이가 적어둔 혼례 절차는 고운 말로 채워져 있지만 실제 삶은 절차보다 차갑습니다. 혼례가 끝나면 신부는 남의 집 사람이 됩니다. 남의 집 사람이 된 순간 친정의 이름은 더 멀어집니다. 그 친정이 폐주라면 멀어지는 것이 안전이 됩니다. 안전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줄이는 삶. 그것이 그녀가 택해야 했던 생존입니다. 실록의 문장은 종종 동과 법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생활입니다. 쌀독이 비는 문제, 옷감 한 필의 문제, 집 한 칸의 문제. 그 문제들이 소송이 되고 소송이 되면 관청이 개입합니다. 관청이 개입하는 순간 묻어둔 관계가 드러납니다. 연산군의 딸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드러남의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가 일부러 나서서 이름을 밝힌 것이 아니라 생활의 틈이 그녀를 끌어낸 것입니다. 그 여인의 삶을 감동적으로 보려면 화려한 반전보다 더 작고 단단한 장면을 봐야 합니다. 새벽에 물동이를 들고 나가 손등이 얼어붙는 순간, 부엌에서 쌀을 씻다가 손가락이 트는 순간, 남편 집안 어른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순간,
그 순간마다 떠오르는 한 줄의 금기.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순간 누군가의 귀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속으로만 굴러갑니다. 속에서 굴러가는 질문은 소리 없이 사람을 닳게 합니다. 관청에서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차갑고 정확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따지고 관계를 확인하고 법조문을 붙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사정은 대개 사정으로만 처리됩니다. 그래서 실록의 문장도 사정을 길게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의 삶이 완전히 사적인 영역에 머물 수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편 쪽이 자신의 처지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 아내의 출신을 이용하려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관청이 남편을 압박하기 위해 그 관계를 끄집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록이 굳이 연산군의 딸이라는 표현을 적었다는 점은 그 관계가 당대의 관료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서자라는 신분도 그렇습니다. 서자는 집안 안에서 늘 반쪽의 사람처럼 취급되기 쉽고 그 반쪽은 때로 더 예민해집니다. 벼슬길의 문턱에서 번번이 막히면 사람은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 다른 길이 인맥일 수도 있고 혼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그녀는 사람이라기보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 순간 삶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연결은 끊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 불안정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생활뿐이었을 것입니다. 밥을 짓고 옷을 꿰매고 장독대 뚜껑을 꼭 닫고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열을 손등으로 먼저 재는 일. 정치의 파도는 멀어 보여도 파도는 종종 부엌까지 밀려옵니다. 관청에 부름장 한 장이 오면 밥 짓던 손이 멈춥니다. 그 멈춤을 보여주는 기록은 없지만 그 멈춤이야말로 그녀의 현실입니다. 이쯤에서 조선의 권선징악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벌을 받는 이는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벌은 종종 죄보다 가까운 곳에서 떨어집니다. 그 여인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벌을 받는 자리에 오래 서 있습니다. 그 오래 섬이 이 이야기의 가장 아픈 결말입니다. 실록이 남긴 한 줄은 그녀의 삶을 구해주지도 무너뜨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끝나지 않은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녀는 평범한 아내가 될 수도 조용한 어머니가 될 수도 있었지만 어떤 순간에는 다시 연산군의 딸로 불려야 했습니다. 그 호명은 언제나 위험했습니다. 사람이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그 이름이 칼날이 되는 삶.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는 기록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록은 여기서 멈추듯 보입니다. 이후의 전기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윤곽은 분명해집니다. 4살 아이를 살려둔 조선은 자비로 없기 때문이 아니라 더 안전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관리는 칼과 감옥만이 아니라 혼인과 생계와 침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여인의 생은 살아남았지만 자유롭게 자기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생으로 굳어집니다. 그 굳어짐이 바로 조선이 남긴 가장 조용한 형벌일지도 모릅니다. 1530년대의 어느 계절 한양과 지방의 관아에는 또 다른 사건들이 쌓여갔습니다. 전염병, 흉년, 변방의 소란, 왕실의 혼사. 기록은 늘 바쁘고 한 사람의 조용한 생은 쉽게 밀려납니다. 실록의 한 줄이 지나간 뒤 그 여인의 얼굴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야기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기록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록에서 밀려난다고 해서 삶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여인은 아마도 누군가의 밥을 짓고 누군가의 옷을 꿰매며 하루를 버텼을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이 연산군의 딸로 불렸다는 사실과 그 호명이 평생 따라다녔을 가능성입니다. 그 이상은 기록이 허락하는 만큼만 말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상으로 그녀의 삶을 화려하게 꾸미는 순간 오히려 그녀가 지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폐위된 임금의 흔적을 지우려 하면서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지워야 할 것은 많았지만 사람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과 장녹수는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끝을 맞았지만 그 딸은 정치의 끝자락에서 오래 남습니다. 누군가가 만든 결정의 무게가 가장 약한 몸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 무게를 견디는 방식은 거창하지 않았을 겁니다. 크게 울지 않기, 말을 삼키기, 필요한 만큼만 웃기. 살아남는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살아남습니다. 그 여인의 하루는 사소한 소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 가마솥에 끓는 소리, 빗물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들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있는 척을 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있는 척은 잊음이 아닙니다. 어떤 날 장터에서 누군가 술김에 연산군이라는 이름을 흘리면 그녀의 손은 잠깐 멈춥니다. 그 순간의 멈춤은 기록에 남지 않지만 삶에는 남습니다. 기록은 왕의 말과 신하의 말만 길게 남기지만 사람의 멈춤은 사람 안에 남겨둡니다. 후대의 상상은 종종 그녀를 비극의 상징으로 만들지만 비극은 상징이 아니라 하루입니다. 아궁이의 연기, 젖은 장작의 냄새, 장터의 먼지, 겨울 새벽의 얼음. 그 속에서 살아내는 하루가 쌓여 한 사람이 됩니다. 그 여인은 공주의 옷을 입지 않았을지 몰라도 공주였던 시간을 몸에서 완전히 떼어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밤에는 꿈에서라도 궁궐을 걸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낯선 부엌에서 물을 길어야 합니다. 꿈과 현실의 간격이 그녀의 평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종의 시대가 지나가고 조선은 또 다른 임금의 시간을 맞게 되지만 기록이 그녀를 다시 불러내지는 않습니다. 그 침묵은 한 사람의 인생이 조용히 끝났다는 뜻일 수도 있고 더 깊이 숨겨졌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보다 기록이 남긴 방식 그대로 여운을 남겨야 합니다. 조선은 늘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말해야 할 것은 쓰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빈칸으로 남겨두는 방식으로 그 빈칸을 바라보면 오히려 한 장면이 또렷해집니다. 어느 겨울날 누군가가 문 밖에서 이름을 부르자 그녀가 대답하지 못하고 잠깐 멈추는 장면입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름이 위험해서입니다. 그 위험 속에서 사람은 자기 존재를 줄이며 살아갑니다. 그 줄임이 쌓이면 결국 사람은 스스로도 자신이 누구였는지 선명하게 붙잡기 어려워집니다. 그것이 정치가 남기는 가장 느린 상처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니어들의 마음에 닿는 이유는 권력의 큰 사건보다 삶의 작은 장면이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가문이 흔들리면 집안의 어린 것이 먼저 흔들립니다. 어른들이 만든 결정이 아이의 겨울을 바꿉니다. 그런 경험은 시대가 달라도 낯설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의 아이는 왕의 딸이었고 그 딸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침묵이 생존이던 시절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도 조용히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그 여인의 삶이 더 이상 기록에 걸리지 않도록 일부러 더 먼 곳으로 옮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도성에서 멀어질수록 관청의 눈은 느슨해지고 느슨해질수록 삶은 조금은 숨을 쉽니다. 하지만 느슨함은 자유가 아니라 방치일 때도 많습니다. 살려두었으니 알아서 살라는 식의 방치. 그 방치 속에서 사람은 더욱 조용해집니다. 중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도성에는 국상이 돌고 상복이 거리를 채웁니다. 그 소식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왕이 바뀐다는 소식은 늘 먼 곳까지 흐릅니다. 그 여인은 그 소식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들었다면 마음이 잠깐 얼어붙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바뀌는 순간은 과거가 다시 들춰질 수도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녀가 한 일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아무 감정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행동이 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입니다. 쌓인 감정은 때로 병이 되고 때로는 지독한 무기력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국 다시 밥을 짓습니다. 밥을 짓는 손은 하루를 이어주는 손입니다. 그 손이 멈추지 않는 한 삶은 계속됩니다. 그 여인의 삶도 그렇게 이어졌을 것입니다. 밤이면 그녀는 낡은 천 조각을 접어 장독대 옆 서랍에 넣고 아무도 모를 인사를 속으로만 올렸을지 모릅니다. 그 인사는 오래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올겨울도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한국 역사관을 계속 만들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세요. 가족과 함께 듣기 좋은 이야기였다면 가까운 분께 조용히 한 번만 나눠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